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제 요다 울트라사운드 줌 강좌 제 33회 강좌입니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현 간호사가 오늘 강의 준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9일이 되네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요다 울트라사운드 줌 제 33회째 강좌입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9시 반부터 10시까지 30분에 걸쳐서 선생님들과 같이 화상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K-티라드에 의한 갑상선 결절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가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화상 강좌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들이 역시 편리하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노트북으로 해서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박세준 선생님, 또 박지원 선생님, 신동희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동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재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세준 선생님도 얼굴 좀 보여주시죠. 박세준 선생님 두 분의 일에 참 늘 와주셔가 정말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박세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두 분 얼굴 잘 나왔습니다. 신동기 선생님하고 박재현 선생님, 박세준 선생님도 또 한 번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또 여기에 한 번 들어오셨는데 수락. 예, 또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도 보여주세요. 예. 박세준 선생님도 보여주시고. 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시고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예, 박세준 선생님, 신동희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 예, 들어오셨습니다. 30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분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화면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부터 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예, 오늘도 새로운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할 내용은 KT라드, 코리아 사이로이드 리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이야 갑상선 결절의 진단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생각 같이 하겠습니다. 갑상선 이 질환에 대한 우리가 초음파 및 매니지먼트는 사실 우리 내과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수련 기간에 내분비 내과를 돕니다만은 이 갑상선 질환은 거의 외래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과에서 갑상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거의 없지요. 예, 전부 다 외과에 수술하러 같이 내과에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레전트 기간에 이 갑상선 파트를 수련을 받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에서 수련 기간에 갑상선 초음파라든지 갑상선 질환의 매니지먼트를 수련 받은 과정을 겪은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신동희 선생님 갑상선 질환 못 보셨지요? 수련 받을 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장준서 선생님도 수련 과정에 갑상선 환자를 FNA라든지 매니지먼트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없지요. 제일 문제입니다. 갑상선은 전부 다 외래에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봉직을 하거나 개원을 하게 되면 갑상선 환자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저도 수련 기간에 갑상선 별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과에 거의 못했고 그 당시에 경부이 됐을 때 동요원소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기학과인데 그 당시에는 내과의 한 부서로 동요원소과인데 그 당시에는 동요원소에서 갑상선 스캔했죠. 스캔하고 매니지먼트 했지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갑상선 FNA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 받을 때도 갑상선 거의 보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개업하면서 갑상선 환자를 조금씩 봤지만 워낙 수련 기간에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상선을 보게 된 동기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다리를 부렀어요. 발리하다가 내 공을 내가 밟아가지고 이 무거운 체중으로 오른쪽 발을 제쳐가지고 라이트 티비아 피불라가 프랙처되고 디스로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계명이대 동산병원에서 입원해서 오픈 리덕션하고 핀을 받고 병원 한 2달간 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정형외과 다니고 재활의학과 다니면서 그때가 5월달, 6월달이었죠.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이 병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리과가 에어컨도 빵빵히 나오고 시원하고 거기에 가면 피서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병리과에 갔습니다. 병리과 갔더니 정말 제가 2달간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갑상선 FNA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갑상선 FNA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팝스메어라든지 디프킵 스메어, 셀블록 하는 걸 보고 또 이제 병리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같이 봤습니다. 보니까 갑상선 병리는 아주 심플하고 뭐 간단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질환은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한 질환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니까 갑상선 병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 공부하고 제가 다시 병원에 와서 갑상선을 FNA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리를 먼저 배우고 갑상선을 초음파를 배웠죠. 거꾸로지요. 그래서 병리를 배우고 난 뒤에 갑상선 초음파 세포질을 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생님한테 강의하는 K-트라스도 왜 이 K-트라스를 만들었는가, 또 이 K-트라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과 선생님은 잘 모르고 있을 때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해보면 K-트라스 강의하시는 선생님 강의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K-트라스를 만든 병리과, 영상의학과, 내과 선생님 왜 이것을 만들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강의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같이 K-트라스 이걸 알게 되면 선생님 굉장히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갑상선은 비교적 병리하고 초음파 소견이 아주 잘 일치됩니다. 자, 슬라이드가 좀 바뀐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혹시 스마트폰 보신 분도 느끼지만 화면에 있습니까? 옆으로 쫙 퍼져가 있지요. 맞지요? 제가 우리 백정현 간호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주 잘 만들었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를 보느냐면 스마트폰으로 보죠.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가로로 봅니까? 세로로 봅니까? 세로로 확대해 가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아주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우리 병원 간호사 머리가 비싼합니다. 아주 하나를 하면 5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트라스 2016년에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2015년에 ATA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K-트라스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아마 이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ATA 가이드라인을 보면 얘 올라가면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저도 못 외우고 그냥 이 책에다 병원 진료실에 붙여 놓는데 KT라도 나오는 데는 ATA 가이드라인을 보지도 않습니다. 이 K-트라스가 더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K-트라스 설명을 하겠습니다. K-트라스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소노 파인딩, 초음파 파인딩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ATA, FNA 인디케이션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서스피시어스 소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High Suspicion, Intermediate Suspicion, Low Suspicion, Benign Suspicion, 그리고 No Nodule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소노 파인딩에서 이렇게 Solid Hypoechoic 플러스 any 3 suspicious ultrasound feature. 자, 여기에서 우리가 high suspicion에서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파피러리 캔서를 위주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상선암의 90%가 파피로리 캔서지요. 파피로리 캔서의 가장 큰 특징이 에코가 저에코란 점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가장 넘버원 중요한 소견은 바로 하이포에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솔리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형이고 고형성 종괴이고 저에코 결절이 가장 중요한 소견인데 이것은 파피로리 캔서 소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만 파피로리 캔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캡슐을 만들지 않고 주위 조직을 침륜하는 파피로리 캔서,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로리 캔서를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신동익 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안 될 분도 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무조건 외우고 나중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의학은 이해를 하고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낙제에 딱 알맞습니다. 무조건 외우고 시험 다 치고 난 뒤에 왜 그런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는 여기에 suspicious 소견이죠. suspicious 소견은 도대체 뭐냐? 세 가지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우리가 스키아가 있는데 스키아의 다이메타가 1mm 이하를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합니다. 우리가 스키아가 섀도를 동반하려고 하면 적어도 3mm, 2mm 내지 3mm가 돼야 섀도를 동반합니다. 1mm 스키아는 섀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만은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무엇을 의미냐면 갑상선 유도하면서 암 셰프가 증식하면 그 폴리큘러 셰프가 떨어져 나가죠. 암은 정상 조직하고 틀려가 셰프의 결합력이 아주 약하지요. 그래서 이 암 셰프가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가는 폴리큘러 셰프 주위에 라미네이트드 칼시피케이션 뺑뺑 돌아가는 또 뭡니까 양파 껍질 면체로 칼시피케이션 생기는 것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대부분 이제 병리학적으로는 사모마 바디입니다. 사모마 바디죠. 그래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병리학적으로 사모마 바디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대부분요. 이거는 비나인이 많습니다.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이 세포가 디스트랙션 되고 디제네이션 되면 그 디제네이션의 물질을 둘러싸는 칼시피케이션인데 마크로는 크기가 3mm 이상이고 대부분 후방 음영을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파피로리 캔서에 많이 보이는 거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대부분 비나인에서 보이고 말리게너트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주러리 칼시노마, 수양성 갑상선 암에는 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소리. 그 다음에 non-parallel orientation 하는 말이 두 번째 나옵니다. 옛날에는 털로 된 와이드라 했죠. 옛날에는 털로 된 와이드의 개념은 뭐냐면 갑상선 횡단 스캔에서 횡단 스캔에서 AP 다이메타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가 클 때를 털로 된 와이드라 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non-parallel orientation으로 종단이든 횡단이든 관계없이 길쭉한 놈을 non-parallel orientation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횡단에서 길쭉한 에피다미에 큰 놈이 파피로리 캔서다 생각이 있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비나인 종양은 대체로 팽창성으로 발육해도 라운드 내지 오발 형태로 자는데 말리그너스는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 삐쭉삐쭉하게 길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남패럴하고 톨러된 와이드 개념을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음소거를 해 놓으셨는데 음소거를 해 놓으면 안 돼. 음소거 말고
해제됐죠. 그다음에 소견은 뭐냐하면 스피큐레이티드. 스피큐레이트는 암이 주위로 파먹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한쪽으로 파면 뾰족뾰족하지 않나요? 그게 또 톱니가 아니고 뭡니까? 송곳처럼. 그 다음에 마이크로 로뷰레이티드. 로뷰레이션을 하는 분엽상이라는 뜻이죠. 암이 자라는데 한 곳 말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주위가 볼록하게 보입니다. 이게 마이크로 로뷰레이트. 그렇게 스피큐레이트나 마이크로 로뷰레이트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 암이 주위 조직을 침윤해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캡슐을 가지지 않는 거죠. 캡슐을 가지면 스피큐레이트나 마이크로 로뷰레이트 패턴이 안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하이서스피션의 말리그넌시는 무엇을 의미냐면 파피럴 캔사 중에서도 캡슐을 가지 않고 주위 조직을 인베이시브하는 파피럴 캔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형태가 보이면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파피럴이 인베이시브 파피럴 캔사다. 그러면 우리가 FNA 인디케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5mm 이상 되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5mm죠.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1cm 이상을 FNA 인디케이션을 잡았는데 한국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5mm 이상 되면 FNA를 하도록 인디케이트 셀렉티브하게 선택적으로 하라 이래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mm 이상이 되는데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 서브 센티미터 1cm 미만인데 하는 경우죠. 그게 5mm 이상이죠. 이런 경우는 첫째는 푸어 프로그레스 팩터, 예후가 안 좋은 경우. 푸어 프로그레스 리스크 어떤 거냐면 ETE,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을 말입니다. 그게 사이로이드 주위로 익스텐션 번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 뭐냐면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세스, 림프노드 메타가 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는 디스타드 메타, 렁이라든지 다른데 메타가, 이런 거는 프로그레스 좀 좋지 않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레스 안 좋은 소견이 있을 때는 1cm 미만이라도 5mm 이상 되면 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십시오. 뭐냐면 인베이시브 스프캡슐라 추모 오브 트라키아 그렇죠. 리저널 인프노드. 그게 이 병변이 바로 캡슐 주위에 있을 때, 또 이제 이러면 아무래도 작은 종양이라도 캡슐 주위에 있으면 바로 익스텐션, 인베이시브는 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트라키아 같은 데 있으면 트라키아 이제 보면 트라키아로 침윤하게 되면 수술이 커지죠. 왜냐면 그냥 수술이 아니고 트라키아도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저널 림프노드 메타세스, 여기 리저널 림프노드 전이, 이런 것이 이제 있고, 세 번째는 추모가 프로그레션 할 경우. 자, 추모가 프로그레션 한다는 정의가 사실 애매한데, 이 3mm 이상, 다이아메터가 3mm 이상 커질 때를 추모가 프로그레션 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갑상선의 결절이 크지만 전부 다 말리그넌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적해보면 비나인이 더 빨리 커집니다. 왜냐하면 비나인 결절들은 이 갑상선암은 안에 브리딩이거나 또는 헤마토마 생기거나 네크로시스 생기거나 시스틱 안에 물이 채 이러면 굉장히 빨리 하룻밤 새도 커지는 수가 있죠. 그러나 갑상선의 파피럴 캔서는 이게 굉장히 고형이고 딱딱한 종괴로서 그렇게 브리딩이나
네크로시스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갑상선 우리 유도암을 추적해 보면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오히려 빨리빨리 크는 놈들은 대부분 비나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갑상선이 이게 이제 그 아주 악성으로 변하는 거, 이 언디프렌시에이티드 아나플라스틱 타입이 되면 뭐 금방 커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파피럴 웰 디프렌시에이티드 파피럴 캔서는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장준수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놓쳤죠? 그러면 첫 번째 하이 서스피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ATA 가이드라인입니다. ATA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하이 서스피션, 인터드 서스피션, low suspicion, very low suspicion, benign 5단계를 나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K 테라드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5단계 복잡하기만 합니다. 별로 임상에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K 테라스를 다 알고 그 다음에 ATA 가이드라인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베데스다 시스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데스다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죠. 신동희 쌤 베데스다 아세요? 장준 쌤 베데스다 아세요? 모르세요? 박재준 쌤 구약에 나온다 하는데 나도 잘은 모르는데 여기에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샘물을 눈을 세수를 하면 눈에 광명이 온대요. 그래서 광명이 오기 때문에 안과에 베데스다 안과가 많습니다. 베데스다. 예, 베데스다. 이제 또 유명한 베데스다 하스피탈은 미국의 뉴욕에 있죠. 주이시 병원이죠. 마운트 사이나 하스피탈, 시나이산. 그것도 뉴욕의 유명한 캔서 하스피탈입니다. 이 베데스다 시스템으로 사이로이드 사이톨로지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 진단이 안 되거나 이 표본이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나인이 있고, 다음에 ATP와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r undetermined significance. 요 3이 아우스락합니다. 우리 아우스락한데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llicular neoplasm 있습니다. 다음에 suspicious malignancy 5단계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베데스다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병리과의 그 사이로이드 판독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리학, 세계 병리학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병리과 선생님의 리포팅 시스템을 이 베데스다 시스템으로 통일해가지고 베데스다 시스템을 따라서 임상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의 병리과에서는 이 베데스다 시스템을 했을 텐데 아직도 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베데스다 시스템을 안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 베데스다 하면서 아웃스라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뭐 리포팅을 이상하게 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를 해야 됩니다. 병리과 선생님들도 베데스다 시스템 나온 뒤부터는 엄청 피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상선에 FNA를 하게 되면 이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따라서 아우스가 일정한 비 이상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리과 선생님도 베데스다 시스템은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베데스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임상의사하고 병리과 선생님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 파트 중에서 선생님 중에 제일 깐깐하고 선비 같고 고지시간 가가 백리과 선생님이죠. 드라마에도 백리과 선생님들은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선생님들 백리과 선생님이 많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 진리를 상대하니까. 자, 여기에 말리건시하고 서스피셔스 말리건시가 있는데 도대체 서스피셔스 말리건시는 말리건시 확률이 몇 퍼센트 되면 서스피셔스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리과 의사가 서스피셔스를 냈는데 이 서스피셔를 수술해가 캔서로 날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신동희 쌤 대충 퍼센트 대충 네? 90% 맞았습니다. 90%더 됩니다. 90 내 생각에는 95%좀 될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서스피셔 하면 임상의사는 한 70% 우리가 뭐 병변을 보면 환자할 때 볼 때 판크레아 캔서가 의심됩니다. 또는 뭐 우리가 무슨 병이 의심됩니다. 할 때는 프로스가 그리 높지 않죠. 서스피셔 룰아웃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병리과에서는 이 서스피셔나 95% 이상입니다. 말을 쉽게 설명하면 스트라이크를 주심이 잡아주잖아요. 백리과 쌤은 정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는 직구 이것만 스트라이크 잡고 양쪽 코너에 물려서 들어오는 건 모조리 다 서스피셔스입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백리과 의사가 딱 보고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말리건시다 하면 말리건을 주고 서스피셔스는 약간만 공이 빠지거나 그 스트라이크예요. 약간 한가운데 복판에 하고 약간 코너로 물고 들어오면 그 전부 다 서스피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리과 판독지를 보고 서스피셔라고 그러면 이건 마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일치하지 마시고 멀리건시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다음에 아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스라 하는 것은 백리과 의사가 보니까 이게 뭔지 애매모호하다. 아우스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임상의사가 슬라이드를 스메어 하잖아요. 스메어 할 때 스메어를 잘못해가 두껍게 두껍게 스메어를 해버립니다. 또는 우리가 스메어할 때 좀 빨리 안 하고 늦게 하면 드라잉 아티팩트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모조리 아웃으로 가버립니다. 자, 우리는 병리과 선생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리과 선 병리 슬라이드 보면 눈이 빠지도록 꼼꼼하게 슬라이드 한 장을 적어도 20분, 30분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린 반푼 없죠. 내가 병리과 가보니까 놀란 사실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슬라이드가 거짓말 보태가 내 키 반틈쯤 있어요. 그게 슬라이드 박스가 있는데 슬라이드 꼭 한 장입니까? 5장, 10장이에요. 그걸 다 봐야 그 1시간 만에 봐야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슬라이드를 꼽아가 쑥 보는 거예요. 저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 봐도 경험이 있는 사람 귀신같이 찾아내죠. 문제는 그게 슬라이드를 스메어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아티팩트가 생기거나 또는 또 문제가 또 뭐였냐면 여기 FNL을 찌를 때 이 우리가 결절 어느 부분을 찌르면 네크로시스 되는 부분이나 헤모라지 부분이나 시스트 낭성 변성분을 찔러버리면 세포가 변성을 일으킵니다. 특히 파피럴 캔서는 뉴크레오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또 설명하면 뉴크레의 크로마틴 패턴을 보고 파피럴 캔서를 지는데 뉴크레오스 덴스하게 염색이 되면 크로마틴 패턴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조리 다 아웃으로 갑니다. 자, 선생님 옛날에 축구에 유명한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그 축구에 손으로 골인 시켰죠. 그런데
TV로 중계대가 전 세계 축구팬은 마라도나가 손으로 였다 하는 봤는데 문제는 심판이 못 봤어요. 심판이 못 봤으니까 골로 선인했습니다. 자, 내가 다시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골인을 잘하거나 하더라도 주심이 못 보면 말짱 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 검사나 셰퍼 검사할 때 아주 슬라이드를 잘 스며가 병리과 쌤이 잘 보도록 해야 됩니다. 똑같게 해가 잘 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 반푼더지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우스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우스락 하는 것은 첫째, 내가 스멜을 잘못했거나 또는 FNA를 잘못했거나 부위를 또는 어떤 셰퍼인 경우에는 셰퍼 자체의 변성으로 이렇게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월요일 날 다시 또 이걸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시스템의 리포팅을 모르면 갑상선 판독지를 보시고 해석을 보합니다. 또 문제는 아우스는 뭐냐면 우리가 병리과 의사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옛날에 갑상선 FNA를 하고 아우스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제3자의 선생님한테 보여줬어요. 다른 선생님.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 이게 왜 서스피션이냐? 이거는 말리그넌시다. 아 이게 왜 아우스냐? 서스피션이다. 전부 다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 봤던 병리과는 무지무지한 짠돌이고 다음에 보신 선생님은 좀 스트라이크 폭이 넓은 거예요. 우리가 야구 할 때 투수가 제일 처음 보는 심판을 주심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1구가 중요해. 1구는 아웃코스나 인코스에 아주 낮은 볼을 던져줘야 돼요. 인코스나 아웃코스에, 인코스가 좋죠. 인코스에 낮은 볼을 탁 던져주는데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딱 잡아주면 시합이 엄청 좋죠. 왜냐하면 낮게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봐서 분명히 스트라이크는 들어오는데 주심이 볼로 잡아줬어요. 그러면 다음 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한가운데 조금 높게 한데 잘못해가지고 컨트롤이 실패돼가 제일 한가운데 밋밋한 직구가 들어가 버리면 여지없이 장타를 맞거나 홈런을 맞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리포팅을 볼 때는 우리 병리과 의사가 어떤 사람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아주 깐깐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걸 알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병리과 선생님하고 서로 통화를 자주 해야 돼요. 병리과 의사가 통화를 자주 해가 병리과 의사가 이 진단을 좀 유도리 있게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를 나중에 또 비나인 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non-satisfactory라 unsatisfactory, non-diagnostic 있죠. 이런 것도 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령 낭성 변성을 찌르면 세포도 안 나오죠. 폼이 마크로파지만 나옵니다. 어떤 병리가 아주 성의 없게 리딩 뭐라고 쓰느냐면 no cell, diagnose FNA failure 뭐 이런 진단을 해놨보면 이 리포트 전국에 돌아다니면 아 저 사람이 실력이 없어가 FNA를 못했다 이래서 물론 실력이 없을 수 있지만 그 결절 자체가 네크로시스 뭐하면 세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유도리 있게 얼마든지 써줄 수 있거든요. 예, 뭐 어퓨라고 써주고 어퓨 하는 거예요. 딴 거예요. 뭐 셀, 뭐 obtained, benign, 뭐 suspicious, 뭐 그렇게 이렇게 써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리과 의사의 판독을 좋은 판독을
받아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곧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장준수 선생님, 갑상선 배우셨습니까? 레지던트 때? 안 배우셨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박지원 선생님, 갑상선? 저는 소아과라서 네. 배우기는 했는데 캔서에 대해서는 잘 그렇죠. 소아에 뭐 캔서가 없죠. 그렇죠. 우리 신동희 쌤도 못 배우셨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Q&A를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나도 처음에 알았는 것이 질문의 50%가 갑상선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을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헤테로지너스 노즐 이런 말을 쓰는데 갑상선 헤테로지너스 노즐 쓰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믹스드 노즐, 이거는 갑상선의 터미널이 없는 터미널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틱 솔리드 있을 때는 낭성 변성이 주가 되는 등에코 결절 이런 식으로 쓰죠. 또는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프리도미넌트 하이소에코익 솔리드 노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믹스드 에코, 뭐 헤테로지너스 에코 이런 말은 갑상선 터미널로지 아예 없는 말입니다. 갑상선의 나중에 터미널로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소 하이포 에코 이 개념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봐가 저 에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낭성 부분이 있고 고형 부분이 있으면 고형 부분이 좀 있더라도 고에코 결절이고, 고형 부분이 약간 있더라도 거기 저에코만 저에코고, 고형 부분이 아이소에코만 아이소에코입니다. 우리가 결절의 시스틱 제너레이션을 많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저에코로 보이는 당연하죠. 저에코로 가면 안 되죠.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저에코, 고에코 이런 식으로 그 에코제니스를 말할 때는 솔리드 포션을 말하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스폰지폼 노즐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하기는, 스폰지폼 노즐은 뭐냐면 낭성변변이 디퓨저하게 있고, 그리고 낭성변변의 그 전체 결절 50% 이상입니다. 그래야 스폰지폼. 그러니까 결절에 한 군데 낭성 있고 한 군데 솔리드 있는 걸 스폰지폼, 그거는 스폰지폼 노즐이 아니죠. 스폰지폼 노즐은 비나인 결절에 들어가는 거고,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에코 결절은 로서스피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틀리는 거죠. 족보가 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도 믹스드, 헤테로지너스 뭐 이런 말씀들, 제발 그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은 갑상선에 그런 말 없어요. 했는데도 줄기차게 쓰고 쓰지 말게도 써요. 그 이제 이 처음부터 갑상선의 그 터미놀로지를 잘못 전혀 배우지를 못했다. 그런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런 말 쓰면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중요합니다. 다음 월요일날 9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PPT 다 받으셨죠? 단톡방으로 보냈죠? 그거 읽어보시고, 이렇게 화면을 쫙 확대하니까 옆으로 눕히니까 정말 잘 보입니다. 나도 편하고 선생님도 편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9시 25분에 대기회가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날은 저 병원 회식이라서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놓치면 안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수 부탁합니다.